안녕하세요, 삼락입니다. 오늘은 88세의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역대 최고령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도리스 레싱의 풀잎은 노래한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19년 이란에서 태어난 도리스 레싱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짐바브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성장하며 삶과 죽음, 생명의 힘을 느끼며 자랐지만 동시에 백인 식민지 사회의 인종차별과 위선, 그로 인한 어머니와의 불화를 겪으며 큰 혼란 속에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던 도리스 레싱은 돌연 3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신념과 꿈을 이루기 위해, 추구하기 위해 단돈 150파운드와 원고지 뭉치 그리고 막내 아들 피터만을 데리고 런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도리스 레싱이 들고 갔던 원고가 바로 이 풀잎은 노래한다 책의 그 원고입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단돈 몇 푼과 이 원고가 책이 될 것이라는 뻔뻔한 확신뿐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글에 대한 어떤 큰 확신을 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게 된 도리스 레싱. 그녀는 영국으로 이주한 후 바로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는 그녀의 글을 보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독자들은 책이 서점에 깔리자마자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판권 계약 요청이 쇄도하는 등 그녀는 하루아침에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며 전업작가의 길 걷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식민지 제국의 종말이라는 격변의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자란 백인 여성이 인종차별과 노예제도, 사회의 부도덕함과 몰락을 다룬 책을 써냈다? 책의 내용도 내용인데 이 배경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백인의 신경증을 이토록 생생하게 묘사한 작가가 혜성처럼 나타났다. 자신들이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흑인들의 땅을 빼앗고 흑인 하인들을 부리며 문명인 행세를 하는 백인들의 위선과 인종차별을 생생하게 그려낸 도리스 레싱의 풀잎은 노래한다. 어느 날 아침 백인 농장주 메리 터너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를 살해한 범인은 그녀의 집에서 일하던 흑인 하인 모세스로 밝혀집니다. 이웃 백인 농장주들과 백인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합니다. 그들 모두는 이 사건이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 사이에서 벌어진 금기시되는 관계로 인해 벌어졌음을 직감합니다. 그렇기에 서둘러 덮어야 했던 겁니다. 어디 감히 흑인 노예 따위가 고귀하고 고결한 백인 농장주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백인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내용이고 하찮은 흑인들에게 더러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스가 금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소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건을 파헤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메리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삶에 찌든 불행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부모를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성인이 된 메리는 도시에서 일하며 주체적인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주변의 평가도 좋았으며 직장 여성인 회관에서도 관리자급으로 일하며 수많은 여성들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나이를 먹은 뒤에 내가 돌아볼 만한 일들은 이런 것밖에 없을까? 그런 내면의 방황이 커져가던 시기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도중 친구들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내용을 들어버린 것이죠. 메리는 30도 훨씬 넘었을 거야. 근데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결혼처럼 대단한 일은 못할 여자야.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메리는 웃음소리가 치가 떨릴 정도로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렸고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부글부글 거렸다. 메리는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배신감과 삶에 대한 허탈감이 그녀를 잠식시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몸에까지 변화를 일으켜서 회사에서 휴직 통보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녀 안에 어떠한 부정적인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이 피어납니다. 나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셈이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냐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혼을 해야겠다. 그리고 메리는 그 다짐을 곧장 실천으로 쭉 뻗어나갑니다. 당장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남자들을 몇 명을 만나보는데 그들과 대화를 할수록 오히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또한 결혼만을 위해 남자들을 찾는 행위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결국 영화 극장에서 리처드 터너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 두 사람은 2주 후에 혼인신고를 했다. 리처드는 메리가 혼인신고를 서두르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혼여행은 생략했다. 리처드는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신혼여행을 갈 처지가 못 된다고 설명했다. 메리 역시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150km 떨어져 있는 리처드의 농장으로 향했다. 아, 메리, 리처드 터너.
리처드 터너. 성실하지만 무능하고 현실 감각 없이 몽상에 젖어 사는 남자. 메리 터너. 성실하고 사교적인 커리어 우먼으로서 살아가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해버린 여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투쟁, 노력, 그리고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처드는 흑인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인 농장주이긴 하지만 아주 가난합니다. 식량은 늘 부족하고 집안과 일터는 낯설고 무서운 흑인 노예들로 가득합니다. 주변에는 교양을 채울 극장 하나도 없는 그저 허허 발판일 뿐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면 양철 지붕으로 된 허름한 집은 뜨거운 찜통처럼 숨이 막혀옵니다. 뜨거운 생명의 태양이 메리를 천천히 말라 죽입니다. 천장에는 파리떼가 들끓고 냄새나고 낡아버린 집안 곳곳을 볼 때마다 메리는 정신이 아늑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서 너무 사실적으로 처절하게 표현이 되어서 독자 입장에서는 읽기는 쉬운데 이해하기는 쉬운데 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부부로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 이 가난을 좀 이겨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서로를 존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뜨겁게 불타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살림을 끌어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리처드는 심한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다. 자신에게는 결혼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결혼을 한 것 같았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처절하고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메리가 좀 똑똑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간혹 희망을 보고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을 따랐으면 어쩌면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메리인데 리처드가 좀 많이 무능합니다. 모든 것을 망쳐버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메리도 미쳐가고 책을 읽는 독자 저도 미쳐가는 너무 막 몰입시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메리는 삐뚤어집니다. 그녀는 갈수록 흑인 노예들을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난 그들을 부드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메리가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다. 내 식대로 채찍질로 그들을 다룰 거예요. 메리가 치를 떨면서 말했다. 메리, 제발 나와 농장으로 가요.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당신 농장이 싫어요. 배만 뿔룩 튀어나오고 앙상하게 마른 더럽고 하찮은 흑인 노예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메리는 자신도 모르게 채찍을 집어들고 그의 면전에 사정없이 휘둘렀다. 그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몸을 떨면서 그대로 서 있었다. 모세스의 가슴에 한 방울의 피가 떨어졌다. 모세스. 메리를 죽인 바로 그 흑인 노예. 메리는 물을 마시려던 모세스의 태도가 건방지다고 느껴 충동적으로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메리를 쳐다봅니다. 그는 과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메리를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모세스는 후에 메리의 집안 안에 거주하는 하인으로 오게 됩니다. 메리는 그를 격렬히 거부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노예들을 거부하고 학대한 탓에 모세스가 아니면 집안의 하인들을 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그녀는 끝내 모세스를 집안 하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메리는 그날부터 엄청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가 나에게 복수를 할 거야. 어느 날 그가 나를 죽여버릴 거라고.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며 고통스러워하는데 반대로 그녀는 그에게 어디가 이상하게 강렬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책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단순히 재미로만 봐도 저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상위권에 있는 책들인데 그 와중에도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게 해주고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피시면은 정말 끝장까지 쭉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플립은 노래한다라는 문구,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읽으시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도 또 다르겠죠? 근데 이제 플립은 노래한다라는 그 문구는 어디서 나온 문구냐면 T.S. 엘리엇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따온 겁니다. T.S. 엘리엇의 시를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희미한 달빛 아래 플립은 노래한다. 무너진 무덤들 넘어 예배당 주위에서. 노래한다 라는 말은 희망과 기쁨의 찬가가 아닙니다. 죽고 사라진 후의 무덤과 빈 예배당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그 폐허를 가득 채웁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백인 식민지 사회의 필연적인 붕괴와 그 폐허를 뒤덮는 아프리카의 강한 생명력을 표현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간의 욕망과 문명은 유한하지만 자연은 무한하다는 생태적 진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견고해 보이는 문명, 사람도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언제나 그 위를 덮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자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풀잎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노래를 나에게 불러줄까요? 자, 풀잎은 노래한다.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여성의 시점으로 풀어나가는 책을 처음 읽어본 거라서 엄청난 충격과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그런 책입니다. 정말 초리얼리즘으로 쓰여진 책이라 보면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저는 몇 번을 보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공공장소보다는 혼자 계실 때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마음이 너무 약해졌을 때 읽으시는 것도 좀 비추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이렇게 슬픈 책보다는 기쁜 책을 보면서 약간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약해져 있을 때 가슴 아픈 책을 읽으면은 좀 뭔가 어쨌든 러시아, 독일 문학과는 다르게 정말 술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한편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느낌으로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아팠어요. 바로 이 안쪽이.